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중단원인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유럽 서양 세력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은유통이 어떻게 활발해지는지를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좀 내용이 조금 많은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유럽 상인의 동남아시아 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 상인들 여기에 지도 보시면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동남아 지역의 거점 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나왔고 얘네들이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포르투갈 상인입니다. 포르투갈 상인은 여기 물라카라는 곳을 점령을 하고요. 지도 보시면은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 물라카 지역 나와 있죠. 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호이안이랑 중국의 마카오 방면을 경유한 다음에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가사키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 기억나나요? 일본 여기 조총 나와 있는데 조총을 받아들인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교역을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이 조총을 산 은으로 명나라의 비단과 도자기를 사서 다시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무역의 형태를 띠기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에스파냐, 포르투갈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에스파냐도, 네덜란드도, 그리고 영국도 있었을 테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도 꼭 잘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에스파냐 상인입니다. 똑같이 동남아시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 갈레온 무역이라는 거는요, 갈레온선이라는 갈레온 배인데요. 배가 어떤 모양이냐면 일반 무역선도 되는데, 무역선도 되지만 거기에 군함,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포가 있었거든요. 대포를 실은 무역선이라고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마닐라가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그 멕시코 아키풀코나 이제 포토시 광산에서 가지고 온 은으로, 멕시코에서 가져온 은으로 명나라의 비단이나 도자기 면직물과 교환하면서 에스파냐가 성장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반대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그렇죠. 나가사키에 머물면서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식민지를, 우리 정성공 세력이 있었던 그 타이완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쌀과 설탕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떨치던 나라가 바로 이 네덜란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은을 가지고 사고 차랑 비단 도자기를 팔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도표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하나 안 본 나라 있죠? 그렇죠. 영국입니다. 영국은 주로 이제 청나라와 무역을 했는데 어떤 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행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 후 유럽 상인과 교역을 하는데, 즉 이 공행이라는 것도 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허가받은 상인들과만 교역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행, 신패, 휴인장, 감환무역 이런 것들 봤을 때 전부 다 사적으로 무역하는 것보다 이렇게 허락받은 사람들만 무역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국이 동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는데 청의 면직물 엄청 좋죠. 비단과 차를 굉장히 수입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다 보니까 은의 규모가 점점 확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되니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는 삼각무역의 형태로 띄게 되더라. 우리 그래서 일어났던 전쟁 기억나나요? 4단원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아편 전쟁이 일어났었다라는 거.
그렇게 영국이 청나라를 압박해 나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교역망이 확대가 됩니다. 교역망이 확대가 돼서 유럽인은 아시아에 진출을 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을 가지고 오고 동아시아 중심으로 교역망이 굉장히 전 세계로 뻗쳐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물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래서 들어온 것들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들이 아시아의 전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구황작물이라고도 하지요. 반대로 이제 그 유럽에는 도자기가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는, 그리고 일본의 문화 또는 중국의 청나라의 문화, 조선의 문화 같은 것들이 전래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그 궁전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로 꾸며놓은 궁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시아의 도자기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라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서양 과학 기술 같은 것들도 소개됩니다. 마테오 리치가 세계 지도인 고녀만국전도를 제작을 하고요. 아담 샬 같은 경우에는 역법을 역법이라는 건 달력이죠. 달력을 개정할 것을 주도하는 등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도 전래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자기를 팔면서 은을 가지고 오고 비단을 팔면서 은을 가지고 오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 전체에 은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은이 굉장히 유입되게 되다 보니 경제 체제가 은본위 경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은이 사용이 많이 되고요. 민간 거래도 사용되면서 상공업도 이제 발달. 왜? 직물을 팔고 그걸 통해서 공행을 통해서 은을 받고 하다 보니 은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도 세금 자체를 은으로 받는 조세의 은납화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명나라 때 일조편법, 청나라의 지정은제들이 각각 다 은납화인데 우리 기억하시죠? 이 일조편법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장거정이었다라고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은에 대한 수요는 자국 내 명나라, 청나라 안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은이 유통이 있긴 있었지만 활발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은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옷감이나 쌀로서 화폐를 계속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상평통보 같은 동전을 활용했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16세기 초에 은광이 발견이 되면서 은 생산량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무역을 통해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무역을 통해서 은이 유입되는 모습. 그러니까 일본의 물건을 팔면서 은을 가지고 오고 그 은을 가지고 중국 가서 중국의 물건을 사오고 그런 식으로 은의 유통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점차 은 중심의 경제 체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에 대한 영향력은 조선은 조금 미비했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임진왜란 이후에는 우리 그 전까지 명나라 전까지 조선 전기에는 은유통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명나라가 굉장히 은을 요구를 합니다. 은을 곡물로 요구를 하면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은을 확보해서 은을 이제 다시 그 명나라로 보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17세기 이후 청나라가 들어오고 나서 인삼 그리고 비단 팔아서 일본에서 은을 확보하고 그 은이 다시 중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중국이 있고 조선이 있고 만약에 일본이 있다면 아까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뭐가? 은이 어떤 걸 통해서 조선에서 뭐 비단이라든지 또는 도자기 같은 것 주면서 근데 이 은은 다시 중국으로 다시 은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왜? 조선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똑같이 뭐 비단이라든지 또는 곡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은이 돌고 도는 은 경제 체제가 만들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일본은 과연 어땠을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아메리카의 은 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도 16세기 은광이 개발되고 조선에서 은을 만들 수 있는 제련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은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이 일본의 은이 명나라에 은 유입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아메리카 지역에서 은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포토시 광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광산이라고 해요. 아메리카의 은 생산이 증가하다 보니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통해서 또는 그 무역을 하는 걸 통해서 동아시아 자체에 은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됩니다. 동아시아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은을 통해 사고 그 은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은 아편을 통해서 또 은을 또 영국에 은을 주고 하면서 은이 돈으로서 굉장히 많이 유통되는 모습. 대표적인 그 은 화폐 이게 말발굽 모양의 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졌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오늘은 그 서양 세력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은의 교역이 확대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르투갈,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에스파냐 등등이 이제 중국,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일본에 각각 들어오게 되고 이 은이 다시 아메리카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와서 이제 조선과 일본과 중국의 경제 체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구 문물도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서구 문물을 통해서 그 기존에 있던 동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려고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바뀌었다가 아니라 바뀌려고 이런 것도 있네라는 것으로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제 서구 문물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모습. 이렇게 은과 서구 문물이 이제 동아시아에 들어오더라라는 모습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그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그 조선이나 청나라나 일본 에도막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산이 많이 발달하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굉장히 호황기를 누립니다. 호황기를 누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 증가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